책은 삶의 태도를 바꿔주었다. 저를 발견하고 세상을 알아가는 즐거움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운동이나 게임을 할 때 느끼는 몰입감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책의 문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감각이 너무 좋아서 독서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책과 깊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가이드를 더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독서를 위해서 제 삶을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만 벌고 독신으로 살더라도 독서만 하면서 살면 좋겠다고 일기에 그저기곤 했습니다.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계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면서 평생 책을 읽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책을 읽어야 하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그때 바로 떠오른 것이 작가였습니다. 글쓰기를 업으로 삼게 되면 필연적으로 책을 읽어야 하기에 제 이상에 가장 들어맞아 보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끊임없이 정신이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 권씩 책을 내면서 작가로서의 명성도 쌓으면서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30살이 되는 제가, 이제 갓 독서의 재미를 알게 된 제가 과연 작가가 되는 게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글도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쓰는 거라고 여겼으니까요. 가슴 뛰는 꿈이 생겼다고 갑자기 평생 없었던 재능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 간절함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 독서가 나와 잘 맞는다고 그게 실력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처럼 아무런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는 게 과연 현명한 행동일까 싶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니 제대로 된 글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써본 글이라고는 학창시절 숙제로 낸 독후감과 기획문 뿐이었고 저만 모르는 노트에 끄적인 일기뿐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자각하고 나니 완전히 허황된 생각이 빠져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갓 축구공을 차보는 8살의 꼬마가 축구로 밥벌이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꼴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몰려갔습니다. 수염을 덥수고 이런 40대의 한 남자가 벌레가 나오는 골방에 밖에서 엉덩이를 굽고 긁으면서 아직도 작가 지망생으로 일기를 쓰고 있는 10여 년 뒤의 모습을 떠올랐습니다. 아찔했습니다. 똑똑하게 판단하자고 되뇌었습니다. 이제 독서의 재미를 조금 알았다고 무작정 작가가 되겠다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면 재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저는 재능, 경험, 지식 그 어느 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분홍빛으로 물들었던 상상 속의 미래가 갑자기 칠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게 다시 현실을 직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7년 후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꺾여버린 희망. 다시 불을 지펴준 것 역시 책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시 꿈을 품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책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입니다. 지금까지도 제 인생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책의 저자 안드레르스 에릭슨 박사는 말합니다. 타고난 특성보다도 노력의 향과 질이 중요하다고요. 비교만 탁월한 결과물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노력의 향과 질입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초기의 성과를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집니다. 비범한 성과는 올바른 연습 방법, 책의 표현을 따르자면 의식적인 연습을 얼마나 오랫동안 실시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 가능성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올바른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용어를 들어서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제가 새로운 분야의 책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었습니다. 저자는 올바른 연습 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런 연습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면 우리의 몸과 뇌의 변화를 유발하는 효과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내가 아까 학습에 관한 책을 먼저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인간에게는 성인이 되어서도 발달할 수 있는 것인지, 글쓰기에 아무런 재능이 없는 제가 후천적인 노력으로 글쓰기 재능을 기를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확실해진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작가라는 꿈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뇌와 학습에 관련된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를 변화시키면 공부가 즐겁다. 작심 재능을 만드는 뇌신경 연근결의 비밀.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탤런트 코드, 인간은 어떻게 배우는가 등 여러 서적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이때의 독서가 제게 미친 효과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고정형 사고방식이라는 암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해 줬습니다. 재능의 본질이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제 태도는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도전이든 그게 나와 타인을 망치는 게 아니라면 도전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력은 우리 뇌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작가라는 꿈을 가로막았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글쓰기 재능을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5년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당시에 제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책 읽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뿐이었습니다. 작가라는 꿈은 품은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독서와 글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짧은 글을 하나조차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쩔쩔매던 제가 긴 호흡의 글로 자신감을 가지고 쓸 수 있게 이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태도였습니다. 성장할 수 있다. 최근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20살이 되자마자 군대에 지원했고 빠르게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늦게라도 대학에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일찍 돈을 벌까 고민하다가 제가 선택한 것은 도무적을 벌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게 행복한 삶을 기준은 더 많은 돈을 벌어 부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남들보다 늦게 대학에 가서 뒤처지는 것보다도 일찍 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저축하는 동시에 투자를 해서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 만들고 빠르게 퇴직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인생을 그래도 젊을 때부터 생각을 많이 잘 했네요. 열심히 노력하는 그 대가가 또 책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때부터 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막노동, 보안요원, 전자제품 설치기사, 콜센터 직원, 여행사, 사진사 등 돈 더 주는 것이라면 따지지 않고 덤비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직업을 바꾸는 기준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약속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았습니다. 일이 힘든 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돈이 될까? 이 사람이 내 돈벌이를 나아지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행동이 내 수익을 늘려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한 20대였습니다. 돈을 거의 쓰지도 않았습니다. 밥은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과 김치로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에게 상을 주고 싶은 날에만 200원짜리 아니 미니 김 한 봉지와 계란 프라이 하나를 허용했습니다. 나중에 중국어 가이드에 도전한 것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관광객에게 스냅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하다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가이드가 돈을 잘 버는 것을 보고 나는 다음이었습니다. 20대에 저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만이 제 인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29살에 책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이 완전히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리처드 그의 소설 갈매기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리빙스턴은 특이한 갈매기였습니다. 대다수의 갈매기들은 그저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했지만 조나단은 비행하는 행위 그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때로는 먹는 것도 있고 더 빠르게 비행하는 법에 대해서 골몰하곤 했습니다. 이런 조나단의 특이한 행동은 갈매기 부족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결국 부족으로부터 추방되고 맙니다. 쩌렁쩌렁 형제 여러분, 의미를 삶의 더 순간 목표를 찾고 추구하는 갈매기보다 더 책임있는 갈매기란 누구란 말입니까? 천년간 우리는 물고기 어린이나 쫓아다녔지만은 이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먹기 위해서가 아님을 절절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모든 전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인간관계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돈과 상관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가지자고 다짐했습니다. 돈만을 위한 직업이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좋아할 수 있는 직업, 의미 있는 가치를 창조하는 직업을 가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오직 돈만으로 들어가던 제 인생이 처음으로 더 숭고한 가치를 중심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의 한 문장도 제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건지에게 덕이 쌓이면 유덕자들이 주변에 몰려들기 마련이고, 유덕자들이 모여들면 광대한 토지를 얻을 수 있다. 광대한 토지를 얻을 수 있으면 재화가 모이게 된다. 재화가 모이게 되면 의미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 근본이요 재화는 마렵이다. 이 본말을 구분하지 못해서 근본을 밖으로 내쳐버리고 말단을 안으로 들여서 소중히 하면 백성을 다투게 만들고 백성들이 서로 겁탈하는 것만 가르치는 꼴이 된다. 외부의 보상보다도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결국 더 큰 외부의 보상을 끌어들이는 역설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구절 덕분에 제 마음속의 욕심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태도는 경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책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돈에 눈이 멀어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책은 돈밖에 모르는 저를 바꿔줬습니다. 돈 이상의 가치에 눈뜨게 해주었고 나아가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만약에 책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제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편안하지도 않은 것을 편하다고 믿으면서 살을지도 모릅니다. 책은 생각의 질을 높여주었다. 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혜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저는 지식 제공에 관한 책의 가장 큰 쓰임이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책은 우리 정신의 사고 능력을 높여줍니다. 이 사고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식은 도끼이고 사고력은 도끼를 휘두르는 힘과 같은 기술입니다. 도끼를 휘두르는 힘과 기술이 없으면 도끼의 전진을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도끼는 없지만 휘두를 힘과 기술이 있다면 우린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나무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식과 사고력도 똑같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사고력이 없는 사람은 지식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식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만족하는 고지식한 사람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력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식의 양이 적어도 사고력이 있게 어떻게 지식을 삶에 적용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지식을 5배, 10배로 불릴 줄 압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사고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고력은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 또한 더욱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정신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1년차 독서가와 3년차 독서가가 지닌 지식의 양 차이는 단순히 3배만 나지 않습니다. 3년차 독서가는 3배를 훨씬 초과한 지식의 양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책을 읽는 속도가 늘어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속도는 생각하는 능력이 상승한 덕분에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은 같은 책을 보더라도 뇌에서 더 많은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되고 그만큼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독서하며 성장하는 삶을 만들어갈 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이 이것입니다. 지식의 섭렵보다 사고력 훈련을 우선하는 게 결국 더 큰 성취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력은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제가 실천했던 2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독서 노트 쓰기와 철학 공부입니다. 7년 전에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할 때부터 독서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노트 쓰기의 효과를 미리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기를 쓰는 습관이었고 독서하며 또 얻는 생각들도 일기에 차곡차곡 남겨두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몇 달 진행해 보니까 제 사고력이 쓱 성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그 성취감이 너무나 좋아서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서할 때 우리는 지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또 새 지식으로 바로잡을 때 지적인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깨달음을 머릿속 생각의 단계에서 끝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 생각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노트에 기록하는 순간에 흘러가던 강물을 붙잡게 됩니다.
그 순간의 사유가 고정된 형태로 실체화되는 것입니다.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무엇부터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무엇이든지 쓰기 시작하면 자꾸 그 다음 생각이 떠오르고 또 다음 생각이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의 생각을 밖에 꺼내놓으면 그 생각 토대로 다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의 연구해보니 메타인지 능력이 높았다고 말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영역에서 자신의 생각을 분석하는 힘입니다. 독서 노트 쓰기란 이런 메타인지 능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자신의 노트에 남겨놓음으로써 자신이 남긴 생각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독서 노트 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파트 2의 자료와 독서법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메타인지 능력을 높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꼭 함께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철학 공부입니다. 저는 철학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중요성도 알지 못했습니다. 철학이란 철학자들만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적에 철학 공부의 중요성을 알려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박민영 문화평론가가 쓴 책 읽는 책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사람이 독자적인 사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독서의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중에서도 철학 공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철학 공부를 한 사람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여러 사회적인 현상이 하나로 쭉 껴있는 느낌을 받는다. 일관지의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머리로 사유할 수 있는지 성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철학서를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철학이란 일지간지의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말에 뒤통수를 한 대에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어떤 책을 읽든 사회적인 경험을 하든 그것이 나의 사유로 연결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만큼의 사고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고력은 철학 공부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 공부를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철학 전공자처럼 철학이란 학문 자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철학 연구는 전공자분들에게 맡겨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 할 철학 공부는 대중을 위해 쉽게 쓰인 철학서, 일상과 철학의 연결을 잘 풀어낸 철학서를 말하는 것이다. 최진서가 인간이 그리는 무늬 줄스 에반스의 철학을 권하다. 야마구치 시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같은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다만 책을 선택하실 때도 본인에게 흥미롭고 쉽게 읽기 어린지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책 덕분에 제 생각의 질은 차원이 다르게 성장했습니다. 7년 전과 비교하면 다른 수준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저는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독서도 미루고 게임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과거에 저였다면 쉽게 내면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잘 씌워진 것도 때로는 중요하지라고 합리화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읽었던 책들에서 떠오른 문장이 제 선택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줄스 에반스는 철학을 권하다라는 책에서 어떤 것이 주는 즐거움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것이 낳는 고통과 비교해야 한다는 일침을 가합니다. 특정 활동이 즐거움도 주지만 그와 함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짚어줍니다. 저에게는 바로 게임이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 매우 흥분되고 즐겁기는 하지만은 그런 하루를 보낸 후에 저희는 언제나 저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제자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하더라도 오늘 주어진 나와의 약속을 먼저 지킵니다. 독서 운동을 끝낸 다음에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스스로에게 자부심도 생기고 게임을 하면서 얻는 순간의 쾌락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지만은 이렇게요. 게임을 하면서 갈 길을 책은 꿈의 직업을 찾게 해 주었다.
5년 전에 첫 책을 한껏 떠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작가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꿈에서나 그리던 호칭이었습니다. 누군가 작가님이라고 불러줄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서로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면 구체적인 직업의 형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에게는 작가였습니다. 작가로 불리는 것은 저에게 세상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는 허락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작가라는 호칭에 더 많이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작가라는 직업의 형태가 저를 규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크호스라는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핵심은 직업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울림이 향하는 일, 충족감을 주는 활동을 발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좋아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더욱 우수한 수준으로 개발해서 사회에서 판매될 수 있는 기술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수성을 채워 목표를 달성하고 그 후에 언젠가는 내면의 충족감을 얻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충족감을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에 우수성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다수 사람이 걷는 큰 길이 아니라 자기만의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걷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해서 경제에서 1위를 차지하는 다크호스가 그렇게 했듯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단련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다음에 세상에 등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면의 충족감도 얻으면서 결국 우수성도 얻게 되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게 된다고요. 7년 전에 가이드를 그만둔 후에 저는 사회에서 제시하는 패러다임에서 멀어져서 저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겉모습만 조금 바뀌었을 뿐 제 안의 패러다임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작가라는 호칭에 집착하는 것도 아직 이 사회의 패러다임에 얽매여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우수한 성과를 만든 다음에 그 우수한 성과를 토대로 여유로운 시간을 얻고 좋아하는 일을 추구해야 한다고요. 직업활동을 할 때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내면의 행복 따위는 잠시 접어둘 줄 알아야 하고 싫어하는 일도 인내할 수 있어야 이 책 덕분에 저의 사고방식에 균일이 생겼습니다. 어두운 감옥 안에 갇혀있던 저에게 찬란한 빛 한 절기가 비춰지면서 문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추구할 때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다니요. 제가 그동안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설령 이 방식이 저를 실패로 이끌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얻지 못하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작가라는 직업에 연연하며 우수성을 얻으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충족감으로 하던 활동이 무엇일까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떠오르는 게 바로 독서와 지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은 변화를 만들어준 독서 활동을 늘 열리는 일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지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글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희의 직업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회에 존재하는 직업의 형태로는 규정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일 때도 있고 영상으로 소통하는 유튜버일 수도 있고 강연가일 때도 사업가일 때도 직업의 형태는 모두 제가 하는 일의 부분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겉에 표현하자면 지적 성장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알리고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 정도의 직업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이란 무엇인지 저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꿈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노력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란 지금 이 순간의 내면의 울림을 따라서 걸으며 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되면서 스스로의 창조해 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모습일 수도 아니면 전혀 새로운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책은 제가 꿈의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를 고정관념의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었고 사회와 연결된 순간에도 제가 저로서의 존재할 수 있는 멋진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멋지긴 하지만 마냥 쉽고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걷지 않는 길을 가는 데에는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의심이 들 때도 두려울 때도 그러나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책이 제시해 주니까요. 이 책이 제시해 주는 것을 보면서
책은 글쓰기와 말하기의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글쓰기의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글로 통해서 글 쓰는 능력은 허버드의 글쓰기 강의였습니다. 글쓰기도 똑같습니다. 자기 글에 대한 비판의식을 꺼놓은 상태에서 먼저 노트라는 동작에서 이리저리 뛰놀아 봐야 합니다. 그렇게 글쓰기 근육을 먼저 기른 다음에 좋은 글에 대한 규칙을 하나씩 배우면서 실력을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 책들과 만나면서 글쓰기 훈련을 했습니다. 선정이 글쓰기 책 쓰기를 통해서 글의 구성에 대해서 알리게 되었고, 고가 후미타케의 작가의 문장 수업을 통해서 리듬감 있는 문장이란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말하기 실력을 높이는 데는 화술 권력이 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성은의 거인의 마을에서 그림 그리듯이 말하기를, 김미경의 아트 스피치에서 청중과 공감하며 말하기를, 강흥구의 한마디 말로도 박수받는 힘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하기 관련 서적을 보면서 알게 된 한 가지 깨달음이 있는데, 말하기도 결국 글쓰기의 연장성이라는 것입니다. 문장으로 표현하면 글이 되는 것이고, 소리로 표현하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글만 쓴다고 말이 알아서 느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글로 전하는 데에는 시간이 자유롭지만 말로 전하는 데에는 시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실력을 높이려면 글로 쓴 내용들을 자주 말로 뱉어보면서 생각이 말로 전환되는 과정이 더 편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글쓰기와 말하기 훈련을 하면서 세상과도 지속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훈련하면서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 훈련에 쓸모도 없는 것이 될 테니까요. 책 덕분에 글쓰기와 말하기 실력을 높여왔지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말하기는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도 월등하게 나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문장도 쓰지 못해서 백지 앞에서 답답해하던 지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 생각을 말하는 걸 상상도 못했던 제가 이제는 조금 더 용기를 내게 되어졌습니다. 책과 함께 하니까요. 최고 먹고 사는 문제도 얘기를 주었습니다. 독서 주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났을 쯤이었습니다. 돈에만 집착하던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는 일을 하고 20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충만하였고, 머릿속에 가득 차고 있던 생각은 돈은 절대로 신경을 쓰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돈덩거리며 살았던 10년에 대한 반항심이었습니다. 돈보다 내면의 성장, 돈보다 가치, 돈보다 배움, 돈보다 사랑, 돈보다 좋아하는 일이라고 되뇌이곤 했습니다. 정도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반복하다 보니 돈은 전혀 중요치 않고 무시되어야 하며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서서히 자라났으니까요. 영상을 만들면서도 글을 쓰면서도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게 금기시해야 하는 것이었고,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면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의견을 유일하게 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즈니스란 것은 매우 나쁜 사기꾼들만 활동이라고 여겼습니다. 비즈니스 관련 서적을 경멸했습니다. 비즈니스 책을 보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저의 정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에 생각해보면 너무나 편해간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점점 생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처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했는데, 돈을 신경 쓰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대출로 시간을 벌긴 했지만 잠시 그 돈도 시간과 함께 금방 사라졌습니다. 이런 저를 바꾼 것은 역시 책이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저자 짐 콜린스는 영성하는 위대한 기업들에서 수익과 현금 흐름은 건강한 몸의 피와 물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업의 핵심은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저 기업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아니지만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존재가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그제야 비즈니스 아이템들이 제 곁에 이미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독서 모임, 전자책을 만들어 판매, 독서법 강의 영상도 제작, 돈 버리는 악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고,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되었고, 돈에 관한 거부감이 사라진 이 비즈니스 관련 서적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란 가치가 없는 것을 있어 보이게 속여서 보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는 자신이 가진 가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공헌하는 행위였습니다.
고객에게 헌신하는 일이었습니다. 비즈니스와 사기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부터 비즈니스에 관한 혐오감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과거를 완성하면서 비즈니스 관련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지식을 제 사업 활동에 바로바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수익이 점진적으로 오르다가 올해 초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억 원이라는 제 인생 최대의 경제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7천만 원까지 쌓였던 대출빚도 갚을 수 있었고 이제 다음 달 카드값과 세금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제 꿈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이번에도 책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책이 없었다면 돈에 관한 편견을 바꾸지 못했을 테고 비즈니스에 관한 지식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실과는 떨어지는 허황된 생각이 갇혀서 어느 날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책은 돈을 지지리도 못 벌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던 저를 송두리째 바꾸어 주었습니다. 좋네요.